냄새나게 웬 꼽추가 여길 들어와? 당장 끌어내. 화려한 유모 면접장,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 한 여자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기괴하게 굽은 등, 흉터투성이 얼굴. 누가 봐도 재벌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때 2층에서 내려다보던 강태준 회장의 눈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잠깐, 저 흉터, 설마.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내려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너 맞지? 20년 전 불 속에서 날 밀어낸 게 너였잖아. 죽은 줄 알았던 첫사랑이 20년 만에 꼽추가 되어 돌아왔다. 이 기막힌 재회 뒤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목숨을 살린 대가로 평생을 짐승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여자의 충격적인 사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저택 로비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지원자들의 기를 죽이려는 듯 위협적으로 빛나고 있었죠. 오늘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강태준 회장의 하나뿐인 아들 강지훈의 유모를 뽑는 면접일이었습니다. 지원자들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문대 유아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부터 해외 왕실에서 보모로 일했다는 경력자까지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아서 색이 다 바랜 회색 코트에 굽이 다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은 이서윤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서윤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그녀의 남루한 차림새가 아니었습니다. 이서윤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괴하게 솟아오른 등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녀는 심하게 굽은 등을 가진 꼽추였습니다. 면접 대기석에 앉아있던 지원자들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한 지원자가 옆 사람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좀 봐.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몸으로 왔대? 옆에 있던 지원자도 손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회장님이 보시면 기겁을 하시겠네.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 이서윤은 쏟아지는 경멸과 조롱을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절뚝이는 다리로 힘겹게 걸음을 옮겼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접수대 뒤에 서 있던 수석 집사가 이서윤을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집사는 이서윤이 내민 꼬깃꼬깃한 이력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경비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잡상인을 들여보내고. 이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이력서를 주우려 허리를 굽히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겁니다. 수석 집사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서윤을 밀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도련님 유모를 뽑는 자리야. 당신 같은 불구자가 올 곳이 아니라고. 당장 나가. 집사의 고함에 로비에 있던 경호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은 이서윤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서윤은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력서라도 줍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이건 나요. 나도 면접 볼 자격 있어요. 기회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 난간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체 무슨 소란이야? 집무실에 있던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예민한 표정으로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준은 짜증 섞인 얼굴로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로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석 집사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상한 잡상인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강태준은 대답도 하지 않고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있는 이서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태준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된 경호원들이 주춤하며 이서윤을 더욱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 바람에 중심을 잃은 이서윤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서윤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코트의 오른쪽 소매가 찢어지며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의 손목부터 팔뚝까지 이어진 붉고 흉측한 화상 흉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리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서윤의 팔뚝 끝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 엉겨붙은 흉터 끝자락에 아주 독특하고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흉터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20년 전 시뻘건 불길이 치솟던 공장 안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소녀의 팔에 있던 것과 똑같은 상처였습니다. 강태준의 머릿속에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 그리고 무너지는 철골 구조물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살라고 소리치던 소녀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수석 집사가 눈치를 보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해? 얼른 끌어내지 않고. 경호원들이 다시 이서윤의 팔을 잡으려 하자 강태준이 짐승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대지 마. 당장 비켜. 로비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의 사자후였습니다. 경호원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태준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이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수트 바지가 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직원들과 지원자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을 뻗어 이서윤의 찢어진 소매 아래 드러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이서윤의 초승달 흉터에 닿자 강태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서윤의 얼굴과 기괴하게 굽은 등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강태준이 목이 메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 있었어? 제발 꿈이라고 하지 마. 이서윤은 바닥에 엎어진 채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눈물범벅이 된 강태준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강태준은 바닥에 엎드려 이서윤의 낡은 운동화를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때문에. 나 살리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서윤아, 이서윤. 제발 대답 좀 해봐. 체면도 위신도 모두 버린 회장의 절규에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강태준을 살리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여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가슴에 묻었던 첫사랑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강태준은 찢어지는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서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강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강태준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서윤의 바짓단이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흉터. 내가 이걸 어떻게 잊어. 서윤아, 나야. 태준이라고. 이서윤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먹고 살 돈이 필요해서 면접을 보러 온 것뿐입니다. 옛날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유모가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억팔이 할 상대가 필요하신 겁니까? 이서윤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강태준에게 보이기 싫다는 듯 찢어진 소매를 억지로 끌어내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강태준은 이서윤의 모진 말에도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알기에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강태준은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수석 집사를 향해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채용해. 수석 집사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절차도 없고 신원 조회도 아직. 강태준이 집사의 말을 자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아들 유모 내가 뽑는다는데 무슨 말이 많아. 당장 이 사람으로 채용 절차 밟아. 그리고 저택에서 채광이 제일 좋고 넓은 VIP 게스트룸을 내주도록 해. 필요한 건 뭐든지 최고급으로 준비하고. 강태준의 파격적인 지시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강태준의 호의가 전혀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강태준이 놀란 눈으로 이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뭐? 이서윤이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고용인일 뿐입니다. 분에 넘치는 호의는 사양하겠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한테 손님 대우라니요. 그런 방은 필요 없습니다. 강태준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다가갔습니다. 대체 왜 그래? 내가 널 어떻게 저런 구석방에 두겠어? 제발 시키는 대로 해. 이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특별 대우하시면 저는 여기서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 저를 채용하시겠다면 아이방과 가장 가까운 곳을 주세요. 창고든 다락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러 온 거니까요. 강태준은 이서윤의 완강한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너라도 살아야 해라고 말하던 그때처럼 단단하고 고집스러웠습니다. 강태준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사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알겠어. 정 그렇다면 집사 아이방과 가까운 곳 중에 불편하지 않은 방으로 배정해. 이 사람한테 함부로 구는 사람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 강태준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이서윤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이 끝까지 눈길을 주지 않자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이서윤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찢어진 소매를 부여잡고 가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의 아내이자 유명 갤러리 관장인 최미란이 저택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갤러리 큐레이터들에게서 회장님이 꼽추 여자를 유모로 들였다는 소문을 듣고 굴욕감에 치를 떨며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최미라는 현관에 놓인 비싼 난초 화분을 하이힐 뾰족한 굽으로 걷어찼습니다. 악! 쨍그랑 소리와 함께 화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중 나온 메이드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미란이 핸드백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다들 미쳤어? 그게 사실이야? 집에 병신을 들였다며. 수석 집사가 달려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최미라는 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의 서재로 쳐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쾅 하고 열리자 서류를 보고 있던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미란이 책상을 두 손으로 내리치며 따졌습니다. 당신 노망 났어요? 꼽추라니요. 내 갤러리 회원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는 줄 알아요? 당장 내쫓아요. 강태준이 보던 서류를 탁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유모야. 당신 평판 따위 알 바 아니야. 최미란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기도 해요. 저런 흉측한 여자가 옆에 있으면 애가 경기 일으켜요. 정상이 아니라고요.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최미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 건드리면 갤러리 후원금 전액 끊어버릴 거야. 이번 기획전 준비하느라 수십억 썼다지. 공중분해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최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돈줄을 쥐고 흔드는 강태준 앞에서는 그녀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죠. 강태준은 굳어있는 최미란을 지나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최미란은 복도에 서 있는 수석 집사를 노려보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이 집 안 살림은 내가 해. 그 여자 VIP룸 거절했다며? 주제 파악은 하고 있네. 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방 배정은 어떻게 할까요? 최미란이 입꼬리를 비틀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VIP 대우가 싫다는데 억지로 시킬 필요 없잖아. 아이방이랑 제일 가까운 곳으로 달라고 했다지. 지하 창고방 비워. 거기가 딱 아이방 밑이니까. 집사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거긴 곰팡이가 슬어서 사람이 지낼 곳이. 최미란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까라면 까? 그리고 메이드장 불러서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해.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잠시 후 이서윤은 수석 집사의 안내를 받아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습기 찬 벽지에는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없는 감옥 같은 방이었죠. 이서윤은 한숨을 삼키며 낡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 큰 메이드장이 들어왔습니다. 메이드장은 이서윤의 짐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짐꼬라지하고는. 이봐요, 여기 당신 놀러 온 거 아니야. 메이드장이 이서윤의 가방을 뒤지더니 약봉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서윤이 놀라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진통제입니다. 돌려주세요. 사고 후유증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드장은 약봉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약쟁이야? 애 보는 앞에서 약 먹고 졸면 책임질 거야? 근무 시간에는 금지야. 꼬우면 사모님한테 가서 따지든가. 이서윤은 욱신거리는 등을 부여잡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쫓겨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메이드장이 나간 뒤 통증을 참으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첫 업무 시간
이서윤은 강지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방 구석에 조그맣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아이가 보였습니다. 실어증에 걸려 세상과 단절된 7살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이서윤의 기괴하게 굽은 등을 보고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입을 뻐끔거리더니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보통의 유모들이라면 아이를 억지로 끌어냈겠지만 이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서윤은 주머니에서 색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종이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조용한 방 안에 종이 접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큰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어 늘 귀를 막고 살던 지훈이에게 이 작고 규칙적인 소리는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침대 밑 어둠 속에서 지훈이의 눈동자가 이서윤의 손끝을 향했습니다. 한참 뒤 이서윤이 완성된 초록색 종이 개구리를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폴짝! 종이 개구리가 침대 밑으로 톡 튀어 들어갔습니다. 지훈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개구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서윤이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흉터가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지훈이는 경계심을 풀고 침대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메이드들은 식당 구석에 있는 낡은 식탁에 이서윤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뒤 남은 찌꺼기 같은 반찬들이 식판에 담겨 나왔습니다. 주방 보조가 낄낄거리며 국에 소금을 듬뿍 붓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서윤은 모른 척했습니다. 이서윤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꼴 좀 봐. 밥맛 떨어지게. 소금국 맛 좀 보여줘야 정신 차리지. 이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자마자 짠맛이 혀를 찔렀지만 그녀는 억지로 국물을 삼켰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물을 마시러 주방에 내려왔던 강태준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서윤이 먹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밥과 뒤에서 킬킬대는 메이드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뭐하는 짓들이야? 강태준이 성큼성큼 다가와 이서윤의 식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준이 메이드장과 주방 직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이야? 사람한테 먹일 걸 줘야 할 것 아니야. 누가 이따위 짓을 시켰어. 소란을 듣고 2층에서 내려온 최미란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왜들 그래요? 본인이 VIP 대우 싫다면서요? 수준에 맞게 차려준 건데 뭐가 문제죠? 강태준이 획 돌아 최미란을 노려봤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최미란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때릴 듯했던 손은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리며 멈췄습니다. 강태준이 주먹을 꽉 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사과해. 이 사람한테 그리고 나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당장 변호사 불러서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고 싶어? 이혼이라는 말에 최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쫓겨나면 갤러리고 뭐고 다 끝장이었으니까요. 최미란은 도끼 어린 눈으로 이서윤을 쏘아보더니 억지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미안해요. 직원들이 실수를 했나 보네요.
됐죠? 최미라는 직원들을 데리고 횡하니 나가버렸습니다. 엉망이 된 식당에는 강태준과 이서윤만 남았습니다. 강태준이 국물이 튄 이서윤의 옷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아? 화상 입은 데는 없어? 이서윤이 강태준의 손을 탁 쳐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제발 부탁입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널 어떻게 보고만 있어. 널 지켜주려는 거야. 이서윤이 절뚝이며 일어나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의 관심이 저에게는 독입니다. 회장님이 나설수록 사모님과 직원들은 저를 더 괴롭힐 겁니다. 저를 정말 위하신다면 투명 인간 취급해 주세요. 이서윤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쩔뚝거리며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계단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굽은 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그녀 하나 편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최미라는 자신의 침실에서 은밀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사람 하나 뒷조사 좀 해요. 이름은 이서윤. 20년 전 사고 기록부터 샅샅이 뒤져요.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였는지, 숨겨둔 애라도 있는지, 약점이 될 만한 건 모조리 찾아내세요. 최미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2층 복도 끝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잠옷 차림의 지훈이가 까치발을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난간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이서윤이 머무는 지하 창고방 쪽 계단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지하방, 이서윤은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뺏겨 등과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식은 땀이 베개 잎을 적셨지만 이서윤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색종이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낮에 지훈이가 침대 밑에서 슬쩍 건네주었던 자신이 접어준 종이 개구리였습니다. 이서윤은 통증 속에서도 종이 개구리를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 잘 자렴.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곰팡이 핀 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죠. 이날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준의 이복 동생이자 대한그룹의 전무 강민재였습니다. 그는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본가로 달려왔습니다. 형인 강태준을 밀어내고 회장 자리에 앉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그에게 집안에서 들려오는 묘한 소문은 먹잇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강민재가 거실로 들어서며 코트 자락을 휘날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던 최미란이 그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강민재가 최미란의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물었습니다. 형수님, 그 소문 사실입니까? 형님이 웬 흉측한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거. 최미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죠.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20년 전 그이 살리고 죽었다던 그 첫사랑 기억하죠? 걔가 살아서 돌아왔더라고요. 그것도 등 굽은 꼽추가 돼서. 강민재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호, 죽은 줄 알았던 연인의 귀환이라. 형님 성격에 눈이 뒤집혔겠군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까? 최미란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지금 그이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야죠. 곧 주주총회잖아요.
회장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집안에 정체불명의 전과자를 들였다고 소문내면 이사들 반응이 볼만할 거예요. 강민재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바람을 잡을 테니 형수님은 그 여자를 확실한 범죄자로 만들어 주시죠. 도둑질 같은 게 딱 좋겠는데.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가 끝나자마자 최미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저택에 최미란의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 내 반지, 내 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졌어. 최미란이 2층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퇴근하고 막 옷을 갈아입고 나온 강태준과 거실을 청소하던 이서윤, 그리고 모든 고용인이 거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소란이야? 반지를 어디다 뒀는데 그래? 최미란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금고에 넣어뒀다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집안에 도둑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미리 최미란에게 매수된 메이드장이 앞으로 나서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외부인 출입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소행 같은데 고용인들 방을 수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깨끗한 사람은 찔릴 게 없을 테니까요. 최미란이 기다렸다는 듯 이서윤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그래, 그거 좋네. 특히 새로 들어온 사람 짐부터 뒤져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메이드장이 거친 손길로 이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봐요, 가방 가져와 봐요. 훔친 게 없으면 당당할 거 아니야? 이서윤이 팔을 빼내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짐을 함부로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강태준이 나서서 메이드장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만둬. 내가 신원 보증한 사람이야. 어디서 감히 몸수색이야. 그때 강민재가 강태준의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님, 공사는 구분하셔야죠.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는데 감싸고 돌면 형님 체면만 구겨집니다. 떳떳하면 까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강민재가 시간을 끄는 사이 메이드장이 이서윤이 메고 있던 낡은 크로스백을 낚아챘습니다. 이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 끈을 잡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메이드장이 가방을 거꾸로 들고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이서윤의 낡은 소지품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깨진 핸드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진통제 봉투. 그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최미란의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댕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나왔습니다. 최미란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과장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도둑년이 들어왔네, 들어왔어. 이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건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모함입니다. 최미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당장 현행범으로 넘겨야겠어. 여보, 봤지? 당신 첫사랑 수준이 딱 이거야. 강태준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반지 옆에 툭 떨어진 겉표지가 다 낡아빠진 작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산부인과에서 찍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20년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바로 그 화재 사고가 나기 직전의 날짜였습니다. 강태준이 옆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가, 오늘은 입덧이 심하네. 그래도 밥 많이 먹을게. 아빠는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우리가 튼튼하게 기다리자. 아빠 닮아서 눈이 예뻤으면 좋겠다. 수첩의 마지막 장은 사고 날짜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태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20년 전 서유는 자신을 구하려다 척추만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그 사고로 유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서윤의 몸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자신의 핏줄까지 제 손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젖은 눈으로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너 임신했었어? 네. 아이였어? 이서윤은 수치심과 슬픔에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이런 식으로 발가벗겨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때 최미란이 다가와 강태준의 손에서 수첩을 낚아채듯 뺏으려 하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아일기? 어머, 도둑질하다 걸리니까 이제 동정심 유발하는 거야? 가지가지하네 정말. 그 순간 강태준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닥쳐. 강태준이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최미란을 밀쳤습니다.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로 넘어졌습니다. 강태준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그 입 찢어버릴 줄 알아. 강민재가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형님, 형수님한테 무슨 짓입니까? 강태준이 강민재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도 똑같아.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강태준은 씩씩거리며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메이드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신고하지 마. 이건 내가 준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한 거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을 도둑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죠. 최미란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반지를 훔쳤는데 선물을 줬다니. 강태준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탁자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내가 줬다고 했잖아. 다들 내 말 안 들려?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싹 다 나가라고.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된 강민재와 최미란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태준이 정말로 누군가 죽일 듯한 기세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물러가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짐을 허겁지겁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둑 누명은 벗었지만 가슴속 깊이 묻어둔 아이에 대한 기억이 파헤쳐진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강태준이 울먹이며 이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그것도 모르고 나는. 이서윤은 강태준의 손길을 피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서윤은 찢어질 듯한 비명을 남기고 도망치듯 지하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강태준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홀로 남은 강태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아, 미안해. 아가야,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강태준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작은 눈동자가 있었습니다. 2층 난간 사이로 고개를 내민 7살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른들의 싸움에 겁을 먹어 몸을 떨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종이 개구리 아줌마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을요. 지훈이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굳게 담은 입술로 방금 전 자신이 목격했던 진짜 범인의 모습을 도화지 위에 꾹꾹 눌러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어젯밤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이서윤이 떨어뜨리고 간 낡은 초음파 사진이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은 채 쭈뼛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황급히 초음파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일찍 일어났구나. 이리 와. 지훈이는 평소 같으면 아빠의 부름에도 도망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듯 다가와 강태준의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펴진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태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아이가 삐뚤빼뚤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은 투박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낡은 가방이 입을 벌리고 있고 그 위로 메이드복을 입은 여자가 반짝이는 돌을 몰래 집어넣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자의 머리 모양과 점의 위치까지 영락없는 메이드장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훈아, 이거 어제 본 거야?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술래잡기를 한다며 옷장 속에 숨어있던 지훈이가 메이드장이 이서윤의 가방에 반지를 넣는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던 것입니다. 강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변명 한마디 못하고 도망치던 이서윤의 뒷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집사, 메이드장 당장 불러와. 잠시 후 불려온 메이드장은 강태준의 살기 어린 눈빛과 지훈이의 그림을 보고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강태준이 그림을 메이드장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고함쳤습니다. 어린애 눈은 못 속여. 네가 감히 내 집에서 도둑질 조작을 해? 누구 사주야? 최미란이 시켰어? 메이드장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르겠다고 하셔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최미란이 부스스한 얼굴로 2층에서 내려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래 것 하나 교육한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말아요. 강태준이 메이드장을 향해 차갑게 뱉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퇴직금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그리고 경찰서 가서 자수해. 안 그러면 무고죄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메이드장이 질질 짜며 끌려나간 뒤 강태준은 최미란을 노려보며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이혼 서류야. 최미란이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이혼이에요? 나 절대 못해요. 내 친정 법무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강태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법무팀? 그래, 해보자고. 당신이 사람 매수해서 죄 없는 사람 범죄자 만든 증거, 방금 지훈이가 다 잡았어. 아동학대랑 교사죄로 당신 감옥에 쳐넣고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야. 최미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 질렀습니다. 지훈이 양육권? 웃기지 마요. 당신 같은 워커홀릭이 애를 어떻게 키워? 법원이 정신병 있는 애를 아비한테 줄 것 같아요? 내가 혀 깨물고 죽어도 지훈이는 못 줘. 거실에서 어른들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구석에 서 있던 지훈이의 표정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이는 귀를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사이 지훈이는 열려있는 베란다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지훈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3층 테라스 난간을 향해 기어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 무서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이서윤이 우연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3층 난간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이서윤은 빨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저택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척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계단을 기어오르듯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지훈아, 안 돼. 위험해. 그때 정원을 손질하던 정원사가 지훈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련님, 거기서 뭐 하세요? 위험합니다. 정원사의 고함에 놀란 지훈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작은 몸이 허공으로 기울었습니다. 거실에서 싸우던 강태준과 최미란이 비명소리를 듣고 테라스로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몸이 난간 밖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강태준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이서윤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날다람쥐처럼 공중으로 몸을 던져 떨어지는 지훈이를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테라스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윤은 떨어지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자신의 등을 바닥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팔로는 지훈이의 머리를 감싸 안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윽! 이서윤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굽은 등이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것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서윤아. 최미라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살폈습니다. 서윤의 품에 안겨있던 지훈이는 놀라서 눈만 깜빡일 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어디 봐, 의사 불러. 당장 구급차 불러. 강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를 먼저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아이는 괜찮습니까? 자신의 몸이 부서져가는 와중에도 아이 걱정뿐인 그녀의 모습에 강태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는 멀쩡해. 네가 살렸어. 제발 너부터 챙겨.
말하지 마. 지훈이가 서윤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서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지훈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서윤의 굽은 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프지 말라는 듯 호호 불어주는 아이의 순수한 행동에 이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도련님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서윤은 결국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다시 한번 비상에 걸렸습니다. 놀란 지훈이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는 악몽을 꾸는지 끙끙 앓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왔지만 지훈이는 누구의 손길도 거부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싫어. 으앙. 강태준이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링거를 꽂은 채 절뚝이는 이서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너 미쳤어? 절대 안정 취하라고 했잖아. 척추에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는데 여길 왜 와? 이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찾을 것 같아서요. 이서윤은 강태준의 만류를 뿌리치고 지훈이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지훈이는 이서윤의 냄새를 맡자마자 발버둥을 멈췄습니다. 이서윤은 물수건으로 아이의 땀을 닦아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섬집 아기, 아기가 혼자 남아.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지훈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으로 고용한 최고의 의사도 친아빠인 자신도 하지 못한 일을 몸이 성치 않은 저 여자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지훈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도 지쳐서 침대에 머리를 기대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몽롱한 눈으로 옆에 있는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손.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한 온기. 지훈이가 이서윤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서윤이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깼어요? 어디 아파요?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소리가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 이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 밖에서 졸고 있던 강태준도 번쩍 눈을 뜨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이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쉰 목소리로 애타게 말했습니다. 제발 가지마. 아줌마.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진 아이의 목소리는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말문이 트인 것입니다. 이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안 갈게. 아무데도 안 갈게. 내 옆에 있을게. 이서윤이 지훈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이도 서윤의 목을 감싸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가지마. 무서웠어. 강태준은 문틀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 마음의 문까지 연 사람.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첫사랑 서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신이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이번에는 절대 이 여자를 놓치지 않겠다고.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 파트너로 이서윤을 대동하고 그 자리에서 재혼 발표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저택 안으로 퍼져나갔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최미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미란은 이를 갈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재와 통화하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기자들 섭외는 끝났죠? 그 여자가 정가자에 꼽추라는 거 사진이랑 같이 찌라시로 뿌려요. 회장이 미쳐서 흉물을 안방마님으로 앉히려 한다고 소문을 내라고요. 행사 3일 전 저택으로 유명 디자이너들이 찾아왔습니다. 강태준이 이서윤을 위해 특별히 부른 사람들이었죠. 드레스룸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원단과 드레스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들의 표정은 곤혹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줄자를 들고 이서윤의 굽은 등을 이리저리 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석 디자이너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체형이 워낙 특이하셔서 기성복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등 쪽이 너무 튀어나와서 라인이 다 무너져요. 강태준이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을 불렀잖아. 맞춤으로 제작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디자이너가 조심스럽게 코르셋과 두툼한 패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럼 이 보정 속옷을 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등을 최대한 압박하고 패드로 가리면 겉보기에는 좀 덜해 보일 겁니다. 대신 숨쉬기는 좀 힘드실 텐데. 이서윤이 그 흉물스러운 보정 속옷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몸을 억지로 구겨넣고 가려야만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비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강태준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봐, 사람을 숨도 못 쉬게 조여 매겠다는 거야? 당장 치워. 그때 이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가리지 마세요. 디자이너와 강태준이 동시에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서윤은 옷걸이에 걸려있던 심플한 실크 드레스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걸로 입겠습니다. 제 몸에 맞게 수선만 해주세요. 굽은 등을 굳이 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제 모습이니까요. 강태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겠어? 사람들이 쳐다볼 텐데. 이서윤이 강태준을 향해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숨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드디어 창립기념일 당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미라는 마치 자신이 여전히 이 집의 안주인인 양턱을 치켜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기자들 앞에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김 의원님 오셨어요? 아유, 우리 그이가 요즘 좀 편찮아서 판단력이 흐리네요. 오늘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최미라는 기자들에게 은근슬쩍 강태준의 침해설까지 흘리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최미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그때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거대한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제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이서윤이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서윤에게 꽂혔습니다. 그녀가 입은 은은한 진주색 드레스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라인이 굽은 등을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괴해 보일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당당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여자야? 소문의 그 꼽추가? 세상에 진짜네. 회장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최미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찍어. 저 흉측한 꼴을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내보내라고. 강태준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서윤의 손을 꼭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탁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청중을 응시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대한그룹의 30년을 자축하기보다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태준이 옆에 서 있는 이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윤은 긴장한 듯 손을 떨고 있었지만 강태준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서윤 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20년 전 제가 화마 속에서 죽어가던 날 저를 살리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굽은 등은 무너지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저를 지켜준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제 아이까지 잃어야 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픈 흉터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흉측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꼽추의 등이 사실은 한 남자를 살린 숭고한 희생의 증거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흉터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등이 굽어질수록 제 삶은 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남은 인생을 이 사람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살겠노라 맹세하려 합니다. 강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이 끝나자 장내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보던 대중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꼽추 유모라며 악플을 달던 사람들은 태세를 전환해 진정한 사랑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턱시도를 입은 작은 꼬마가 뛰쳐나왔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경호원들의 제지도 뿌리치고 단상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이서윤의 허리를 와락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아이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수만 명의 시청자들 앞에서 지훈이가 처음으로 이서윤을 엄마라고 공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서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태준도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연출된 장면보다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성을 잃은 최미란이 단상 아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거 다 쇼야. 저 여자가 애를 홀린 거라고. 내가 엄마야. 지훈아,
이리 안 와? 최미란이 단상으로 기어 올라가려 하자 강태준이 경호팀장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끌어내. 경호원들이 최미란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최미란은 바닥에 굽이 끌리며 발악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그녀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안 나. 최미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행사장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그녀가 대한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임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세 사람은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이서윤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지훈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이서윤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훈이 덕분에 하나도 안 힘들어. 강태준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내리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배고프지? 뭐 먹으러 갈까? 지훈이 뭐 먹고 싶어? 지훈이가 해맑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돈가스? 치즈 들어간 거. 강태준과 이서윤이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리무진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속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회장님, 뒤에 따라붙는 차가 없는 것 같아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서윤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끈 덤프트럭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트럭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빵! 경적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트럭의 거대한 차체가 리무진의 조수석 쪽, 바로 이서윤이 앉아있는 방향을 향해 들이받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이서윤은 창밖으로 다가오는 성광을 보며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옆에 앉은 지훈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훈아. 이서윤은 안전벨트를 풀 시간도 없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지훈이를 자신의 품으로 완전히 감싸 안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쾅! 끔찍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평화롭게 달리던 검은색 리무진은 거대한 25톤 덤프트럭의 무자비한 일격을 받고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차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뚫고 튕겨나가 비탈길 아래로 몇 바퀴나 구른 뒤에야 뒤집힌 채 멈춰 섰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졌고 터진 에어백 사이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찢어진 타이어가 헛바퀴를 돌며 내는 기계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뒤집힌 차 안에서 강태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시야가 붉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본능적으로 뒷좌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서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안전벨트를 풀려고 했지만 고장이 났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버클을 잡아뜯어 가까스로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뒷좌석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좌석과 앞 의자 사이에 몸이 꽉 낀 채 마치 고치처럼 몸을 둥글게 말아 지훈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서윤의 품 안에서 지훈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끌어당겼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지훈이는 이서윤이 온몸으로 충격을 막아낸 덕분에 찰과상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안 움직여. 강태준의 시선이 이서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찌그러진 차체가 그녀의 하반신을 짓누르고 있었고 다리 쪽에서는 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바닥 매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이서윤의 어깨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이서윤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은 사고의 충격으로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태준을 살리기 위해 다쳤던 그 척추가 이번에는 지훈이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부서진 것입니다. 비키세요. 구조대입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유압 절단기를 들고 찌그러진 차 문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기기, 쾅! 금속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태준은 피투성이가 된 채 구조대원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빨리 좀 꺼내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구조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해 보여요. 조심해서 옮겨.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이서윤을 차 밖으로 꺼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드레스는 피로 붉게 물들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맥박도 잡히지 않아요. AED 제세동기 준비해. 강태준은 지훈이를 꼭 껴안은 채 산소호흡기를 쓴 서윤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서윤아, 안 돼.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제발 눈 좀 떠봐. 지훈이도 서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나 무서워. 하지만 이서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삐삐 울리는 기계음만이 그녀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이서윤의 이동 침대를 밀며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강태준은 수술실 문 앞까지 따라가며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응급의학과 과장이 강태준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화재 사고로 척추가 이미 엉망인 상태였는데 이번 충격으로 신경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입니다. 수술 도중 사망할 수도 있고 살아나더라도 전신 마비가 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으악, 도대체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야? 지훈이는 아빠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이는 덜덜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안겼던 따뜻한 품이 차가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도시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최미라는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병째에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켜진 TV가 놓여 있었는데 뉴스 속보로 강태준 회장의 교통사고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그룹 강태준 회장이 탑승한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전복되었습니다. 강 회장과 아들은 경상이지만
동승했던 약혼녀 이모 씨는 위독한 상태로 최미란이 뉴스를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꼴 좋다. 감히 나를 쫓아내. 내가 못 가지면 너희들도 못 가지는 거야. 다 죽어버려. 그녀는 빈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넌 내 손에 죽는 거야. 운 좋은 줄 알아. 현장에서 즉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최미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이 덤프트럭의 타이어 자국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장 감식을 하던 베테랑 형사가 동료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이상해. 브레이크 자국이 하나도 없어. 네. 25톤 트럭이 리무진을 박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요? 그래. 오히려 충돌 직전에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있어. 이건 사고가 아니야. 살인 미수야. 형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병원, 중환자실 면회 시간.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서윤은 일단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방호복을 입고 서윤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에는 굵은 호흡기 튜브가 꽂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서윤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내 말 들려? 나 태준이야. 우리 지훈이 털끝 하나 안 다쳤어. 네가 살린 거야. 강태준의 눈물이 서윤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살아야지. 20년 전에도 날 살려놓고 도망치더니 이번에도 날 두고 가려고? 절대 안 돼. 내가 허락 안 해. 그는 서윤의 귀에 대고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기회는 줘야 할 것 아니야. 너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같이 여행도 가야지. 우리 이제 겨우 가족이 됐잖아. 그때 유리창 너머에서 지훈이가 까치발을 들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유리에 작은 손바닥을 대고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린 걸까요? 서윤의 감은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녀의 생명 그래프는 점점 불안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이던 삐, 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빨라졌습니다. 삐삐삐삐삐. 갑자기 요란한 경고음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혈압이 바닥을 쳤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중환자실 심정지 환자 발생. 스피커에서 다급한 방송이 나오자 의료진들이 우르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의사가 강태준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보호자분, 비키세요. 어서 밖으로 나가세요. 강태준은 끌려나가면서도 서윤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서윤아, 숨 쉬어. 제발 숨 좀 쉬라고. 간호사들에 의해 강태준이 밖으로 밀려나고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는 의사가 서윤의 가슴 위에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에피네프린 투여해. 충전. 강태준은 유리창에 매달려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의 다리를 붙잡고 엄마 살려줘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쿵, 쿵. 전기 충격기가 서윤의 가슴을 칠 때마다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는 야속하게도 일직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 길게 이어지는 기계음 소리가
강태준의 심장마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절망적인 비명 소리가 차가운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비, 비, 비. 멈췄던 심장 박동 모니터가 다시 규칙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 끝에 이서윤의 심장이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응급실 밖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강태준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의사는 이서윤이 심각한 뇌 손상 우려가 있어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코마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강태준은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서윤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슬픔에서 차가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기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인력 전부 풀어. 경찰보다 먼저 움직여. 트럭 운전자 계좌부터 뒤져. 그놈 뒤에 누가 있는지, 돈줄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한 푼까지 다 찾아내. 대한그룹의 정보력은 무서웠습니다. 몇 시간 뒤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병원 복도로 달려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트럭 운전자 아내의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는데 그 출처가 유령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강태준이 서류를 낚아채듯 열어보았습니다. 자금 흐름도의 끝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미란. 그리고 그녀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력자로 강민재의 이름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구겨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살인 미수도 모자라 도망을 가시겠다? 강태준은 즉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습니다. 청장님, 범인들 위치 파악했습니다. 지금 당장 특공대 보내세요. 내 손으로 잡아서 죽여버리기 전에 법으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인천의 한 낡은 항구. 어둠 속에서 두 남녀가 모자를 눌러 쓴 채 주위를 살피며 밀항선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미란과 강민재였습니다. 최미란이 진흙탕에 하이힐이 빠지자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빨리 좀 가요. 배 떠나겠네. 강민재가 최미란의 팔을 잡아 끌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목소리 좀 낮추세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두 사람이 막배에 오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윙, 윙. 항구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방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빛 속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꼼짝 마. 당신들을 살인 교사 및 도주 혐의로 체포한다. 강민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미란은 발악하며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대한그룹 안주인이야.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형사들이 최미란을 바닥에 제압하고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자 최미란은 비로소 현실을 자각한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가 여길 어떻게 나가는데. 이건 무효야. 비참하게 끌려가는 최미란의 모습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치소 접견실. 수의를 입은 최미란이 강화 유리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만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로 강태준을 노려봤습니다. 강태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미란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나 좀 꺼내줘요. 이거 다 오해라니까?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민재 도련님이 다 꾸민 일이라고. 강태준이 피식 웃으며 서류 한 장을 유리에 붙였습니다. 최미란이 트럭 운전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서였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오해?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내가 못 가지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최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기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다 사서라도 당신이 감옥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 거야. 사형은 면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독방에서 썩게 해줄게. 그게 내 아내였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야. 강태준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최미란이 유리를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강태준, 가지마. 나 좀 꺼내줘. 으악. 처절한 비명 소리를 뒤로하고 강태준은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사회적인 응징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신의 영역에 달린 기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로비는 외국인 의사들로 북적였습니다. 강태준이 전용기를 띄워 미국과 독일에서 모셔온 세계적인 척추 신경 권위자들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성공 확률 10% 미만. 실패하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강태준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떨지 마. 엄마는 강하니까 꼭 일어날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했어. 아들의 의젓한 모습에 강태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우리 두고 안 갈 거야. 이서윤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10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수술실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60에 40? 출혈이 너무 심해요. 외국인 집도의가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석션, 시야 확보해. 신경 다발이 끊어지기 직전이야. 마취 상태인 이서윤의 무의식 속 그녀는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서 환한 빛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 서윤아. 너무 힘들었잖아. 유혹적인 목소리가 그녀를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서윤이 홀린 듯 빛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어둠을 뚫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돌아와. 태준의 절규도 들렸습니다. 이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빛을 등지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칠흑 같은 어둠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우리 지훈이. 혼자 두면 안 돼. 태준 씨도. 이서윤은 이를 악물고 빛에서 멀어져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의 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혈압 정상 범위로 올라갑니다. 마취과 의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집도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끊어진 신경을 잇는 마지막 바늘을 꿰맸습니다.
장장 15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강태준과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이 의사의 옷소매를 잡고 물었습니다. 서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태준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바닥을 치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이도 아빠의 목에 매달려 함께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가 두 남자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서윤은 며칠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물수건으로 서윤의 얼굴을 닦아주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 지훈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왔어. 얼른 일어나서 칭찬해줘야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창가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훈이가 침대맡에서 그림책을 읽어주다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손이 움직였어. 깜빡 잠이 들었던 강태준이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나야, 태준이야. 눈 좀 떠봐. 이서윤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꺼풀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러운 표정의 태준과 지훈이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이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했습니다. 지훈아, 태준 씨. 강태준은 서윤의 얼굴을 감싸 쥐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서윤아. 지훈이도 침대 위로 올라가 서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이서윤은 힘겹게 손을 들어 두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바다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병실 밖 TV 뉴스에서는 최미란의 구속 소식과 함께 강태준 회장의 순회보가 연일 특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주가는 오너의 도덕적 이미지 상승으로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었지만 강태준에게는 주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두 사람, 그것만이 그의 전부였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이서윤과 그녀를 지켜낸 가족들. 병실 안은 다시 찾은 생명의 숨소리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한그룹이 운영하는 재활병원 정원에는 연분홍빛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차가운 수술실 앞을 서성이던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따스한 햇살만이 병원 창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실 안 거친 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윤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닦지도 못한 채 평행봉을 꽉 쥐고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습니다. 으차.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예전처럼 심하게 굽었던 등은 수차례에 걸친 교정 수술과 피나는 재활 덕분에 몰라보게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목과 얼굴을 뒤덮었던 붉은 화상 흉터도 레이저 치료를 통해 옅은 분홍빛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죠.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꼽출하며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훈장 같은 상처를 가진 한 여인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수건과 물통을 들고 서 있던 강태준이 환한 미소로 응원했습니다. 잘한다. 서윤아, 딱 3걸음만 더 가보자. 할 수 있어. 강태준은 지난 1년 동안 그룹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습니다. 워커홀릭이라 불리던 그가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선택한 것은 바로 아내의 곁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윤의 휠체어를 밀고 재활 훈련을 돕고 밤에는 다리를 주물러주며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그녀를 위해 썼습니다. 이서윤이 마침내 평행봉 끝까지 도착하자 강태준이 달려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어. 오늘은 기록 경신이야. 정말 대단해, 우리 서윤이. 이서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준 씨 덕분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행복해하는 사이 벽에 걸린 TV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살인 미수교사 혐의로 복역 중인 전 갤러리 관장 최모 씨가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심각한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범인 강모 씨는 경영권 박탈 후 영구국외 추방 조치되어 화면 속 최미라는 수의를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교도관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악을 쓰며 발버둥 치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강태준은 무심하게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는 지나간 과거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재활치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쾌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학교를 마치고 달려온 지훈이었습니다. 아이는 책가방을 맨 채 서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만 있던 아이가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떠드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내가 1등 했어. 선생님이 나보고 그림 천재래. 이거 봐. 내가 그린 우리 가족이야. 지훈이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벚꽃 나무 아래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지훈이의 볼에 뽀뽀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정말 잘 그렸네. 엄마보다 훨씬 낫다. 강태준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인데? 나중에 피카소보다 더 유명한 화가가 되겠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치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머물던 자리에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서윤이 퇴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취재진 대신 강태준이 준비한 꽃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떠들썩한 행사 대신 오직 가족끼리만 축하할 수 있는 조용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오자 이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휠체어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녀는 강태준이 선물한 예쁜 원목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걸음걸이가 조금 어색하고 절뚝거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섰습니다. 강태준과 지훈이가 양옆에서 부축하려 하자 이서윤이 밝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제 발로 당당하게 나가고 싶어요. 이서윤은 지팡이의 의지에 한 걸음 꽃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모델의 워킹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세 사람은 강태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강태준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이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다요. 우리 셋이 처음 마음을 확인했던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서윤은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태준을 구했던 순간, 굽은 등을 숨기며 살았던 날들, 유모 면접장에서의 재회, 가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사고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결국 이 길 끝에 당신들이 있었네. 이서윤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바닷가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와, 바다다. 지훈이가 강아지처럼 모래밭을 뛰어다녔습니다. 강태준과 이서윤은 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서윤은 짚고 있던 지팡이를 잠시 모래 위에 내려놓고 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태준이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다리 안 아파? 아니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하나도 안 아파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평범하게 걷고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심플하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그는 1년 전 병실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식으로 서윤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서윤아, 20년 전에는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리고 1년 전에는 널 혼자 아프게 해서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강태준이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맹세했습니다.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 당신의 굽은 등도 마음의 상처도 내가 다 어루만져 줄게. 나랑 결혼해줘서 그리고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서윤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해요, 태준 씨. 영원히. 그때 저 멀리서 지훈이가 무언가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봐. 내가 예쁜 조개 껍데기 주었어. 지훈이는 하얀색 조개 껍데기를 서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엄마 선물이야. 엄마처럼 반짝반짝 빛나. 이서윤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지훈이 마음이 더 예쁘네. 지훈이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모래 위에 꾹꾹 눌러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 이서윤, 강지훈. 그리고 그 주변에 커다란 하트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하트 안에 다 들어가야 해.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모래 위에 쓴 이름을 지우려 했지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파도도 세상의 어떤 시련도 이제 이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서윤은 비록 몸에 흉터는 남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절임을 느꼈습니다. 굽은 등은 펴졌고 다쳤던 마음은 열렸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배경으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해변을 걸어갔습니다. 모래 위에 길게 드리워진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두 사람의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아이의 행복한 목소리와 함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완벽한 봄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해피엔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흉측하다 비난받던 꼽추 여인 서윤. 하지만 그녀의 굽은 등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훈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속에 추악한 욕망을 감췄던 미랑과 달리 서윤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은 닫혀있던 아이의 말문을 트이게 하고 무너진 한 남자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몸에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남더라도 그 상처조차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 속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던 세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파도 같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